단 반나절 만에 도착해서는 무조건 만나달라고 조르는 게 조급하고 또 조급하다는 또 다른 표현인 건 알겠는데. 저거 언제적 패션이야? 지금이 1980년대야? 그냥 시골틱하다고 하시고 눈 떼십시오. 이제 교복 벗은 시골 아가씨입니다. 알지. 그래도 저건 좀.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건지. 정수리에 뽀얀 가르마와 하나로 묶어 어깨로 흘러내린 포니테일의 머리카락에 윤이 흘렀다. 멀리서 봐도 만들어서 붙인 듯한 둥그런 뒤통수는 완벽하게 대칭이다. 요즘 들어보기 힘든 민무늬 하얀 원피스에 빨간색에 가는 허리띠가 눈에 들어오는 건 대칭에서 오는 반듯한 자세 때문에 더 그런 건지도 모른다. 그런데 쇄골을 완벽하게 가리고도 위로 조금 더 올라온 스탠딩 칼라의 목선이 보였다. 이 덥고 습한 장마 기간에 여름의 초입에 목까지 가리다니. 그런 주제에 어깨 관절만 살짝 덮은 듯한 팔뚝 소매가 유난히 고혹적이다. 시골에 있다면서 무슨 피부가 저렇게 뽀얗단 말인가. 우유 냄새 나겠네. 피부가 우유빛이라서 50%라는 소리에 바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너무 적으니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아니지만 원래의 뜻을 알아들었다면 곽 비서의 폭풍 잔소리가 있을 테니 오해하게 놔두었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온 게 되레 다행이다. 다 합쳐서 5만 원도 안 되는 옷 같은데 비싼 정장 입고 내려왔다가 돈 있다고 자랑한다고 땅값을 못 갚겠다고 하면 그것도 나름 곤란하니까. 알았어. 알았다고. 새벽 폭행 사건을 막느라 산지 사방을 다녀온 곽 비서의 말이기에 조금은 수긍해준다. 이놈의 성질을 자극하는 인간들이 문제다. 싫어하는 이야기는 피해야 상식인데 되레 그 소리로 사람을 긁어서 마치 승리감이라도 느끼려는 태도가 그렇다. 사람들이 절 향해 화마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다. 성질도 성질이지만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도 자제를 하기 어렵다. 그 상황이 눈앞에 닥쳤었다는 충격 때문이 아니다. 좋아하던 아버지가 눈앞에서 죽었다는 충격 때문도 아니다. 미안하게도 자신은 고통과 연민에 거의 동요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의도가 불순해서 괘씸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불순함은 자신을 통제하거나 심적으로 꿀리려고 한다는 데서 괘씸한 것을 넘어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 인간관계의 포인트인지 모르는 게 사람이다. 대부분이 그렇다. 친하게 지내다가도 인간들은 가끔 실수를 했다. 돈이나 일이나 계약이나 사업 실적을 거론하다가도 기분이 틀어지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물었다. 야,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임마, 네가 이러니까 아버지 잡아먹은 새끼라고 욕먹는 거야. 그깟 돈이 그렇게 좋냐? 나라면 차라리 돈 안 벌고 욕을 안 먹겠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 너무 가볍다고 세상이 싫었던 적이 있긴 했다. 태욱은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을 매일 문질렀다. 그러지 않으면 뛰지 않을 것만 같았다. 강박이었다. 따뜻했던 아버지의 몸이 사라지던 날의 충격이라고 이해했다. 그날의 일은 매일 심장의 통증으로 오고 두통을 몰고 왔다.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 체력을 써버리지 않으면 관절을 펴기 어려울 정도로 근육이 아프고 힘든 날들이 있었다. 이런 자신을 돌보기에 어머니는 너무 약했다. 큰형님은 걱정만 많았다. 둘째 형님은 정신과 상담을 권했다. 아래로 있는 여동생은 도움이 너무 뻔하게 안 됐고, 그래서 입을 닫았다. 그것이 자신의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나가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 자신이 죽든 아버지를 다시 또 죽이든 둘 중 하나는 해야만 했다. 매일 그 기억을 되살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고 빠져나오지 못한 교통사고의 불구덩이 안에서 비명과 함께 고통에 몸이 뒤틀리는 걸 봤다. 살이 뚝뚝 녹아내렸고 자신은 아버지의 고통 앞에서 무기력했다. 자연스럽게 말을 잃었다. 다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3년이 걸렸다. 몸 안이 뜨겁고 마음은 늘 타들어갔다.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깡촌에 있는 공장에 출장을 가야 하는 큰아버지는 그곳이 멀고 험하다고 가기 싫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유난히 큰아버지를 아꼈다. 아버지는 성격이 유약하다며 늘 만나면
눈길 한 번 주기를 인색하게 하던 할아버지가 그날 역시 큰아버지의 투정을 아버지한테 미루었다. 지금 큰아버지의 비틀거리는 몸이 과로로 인한 현기증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이다. 어린 자신도 알 만큼 풍기는 술 냄새를 같이 맡고도 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 그곳을 다녀오겠다고 했다. 해가 뉘엿거리며 지고 있는 초저녁이었다. 그때도 한여름이었고 장마의 끝물이었다. 나도 같이 가. 붉은 노을빛에 일어나는 아버지의 등이 어쩐지 슬퍼 보였던 건 아마도 직감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이별을 향한. 그렇게 갔다 돌아오는 길은 새벽이었다. 아버지는 힘들었고 자신은 잠들었다. 습한 도로의 노면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차는 외진 산비탈 아래 도로에 세워둔 가드레일을 치고 굴러떨어졌다. 2미터였나? 태우가. 아버지가 손을 내민 순간 펑, 퍼펑. 차에 불이 붙었다. 그랬다. 그래서 절 먼저 내보내느라 아버지는 자신의 안전벨트를 미처 풀지 못했고 차 밖에서 신고한 119가 오기까지 비명과 악과 눈물로 산자의 장례를 치르고 말았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곽 비서의 목소리에 상념에서 깨어났다. 아, 우유 먹을 생각. 전무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번엔 위험합니다. 농담이야. 걱정 마. 우유는 줘도 안 먹어.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을 만나러 온 시골 아가씨의 테이블에 앉으며 이름을 부르려고 했는데 생각나지 않았다. 우유만 생각났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막 나가는 망종이라도 처음 보는 아가씨에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않은가. 어이. 헉. 아, 안녕하세요. 벌떡 일어나 콧등에 난 땀을 반짝이며 초등학생처럼 곱게 두 손을 잡고 배꼽 인사하더니 눈을 마주쳐 온 시선과 맞닥뜨리면서 그 말은 실수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지 않았다. 바로 앞에 했던 그 농담을 말이다. 우유는 줘도 안 먹어. 정말 그 생각이 들었다. 땅임자라는가 20 넘은 아기가 얼굴을 들었을 때 말이다. 우유는 우유였다. 뽀얗고 또 뽀얀 피부가 온통 얼굴부터 목 아래까지 똑같은 빛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 위로 딱 한 방울 떨어져 꽃물이 번진 듯한, 보일 듯 말 듯한 복숭아빛의 뺨이 자신의 말을 실수로 만들었다는 생각과 함께